근데 일단 저는 와주신 분들이 어떤 이유로 와주셨는지 또는 최태훈 작가와의 관계 또는 저에게 가져주시는 약간의 관심 같은 것들이 약간 그걸 알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감사합니다. 좀 디자이너 분들도 있고 예술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좀 이 믹스업이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러니까 최태훈 작가와 저에게 최태훈 작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같은 거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려고 이제 여기다가 저도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서 막 메모를 잔뜩 해왔거든요. 그래서 적어놓은 것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디자인 회사를 다니면서 디자인을 시작했어요. 병특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회사를 먼저 다니면서 사실은 디자인을 회사에서 배웠고, 그리고 이제 여차저차한 기회가 돼서 이제 유학을 가서 거기에 있으면서 최태훈 작가를 만났는데, 제가 가깝게 지냈던 첫 번째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지칭하는 내가 사귀었던 첫 번째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예술가라는 사람들을,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되게 큰 어떤 일종의 프레임 같은 거를 제공해 준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자기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는 되게 레퍼런스가 되는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저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최태훈 작가도 그 안에서의 약간 스스로의 정체성의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옆에서 보기에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약간 아티스트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은 다들 결국 비슷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루는 재료가 다를 뿐이지 고민하는 것들도 비슷하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던 생각 같은 거를 표현해내야겠다는 약간 이런 가슴속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같은 직업이 아닌가? 같은 생각도 약간 들고, 그리고 특히 이런 전시 같은 거를 기획하면서 태훈 씨가 생각하는 어떤 프로세스 같은 거를 보면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디자인 프로젝트 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되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누어 놓은 어떤 일종의 틀인 것 같고, 되게 그런 틀 없이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고, 아마 최태훈 작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공간도 만들게 되고, 본인의 전시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만들게 되고, 티칭도 하고, 아마 그런 프랙티스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작품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 시절에 아까 잠깐 가희 씨가 말씀하셨던 이천표라는 저희 이렇게 중간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친구랑 저랑 같이 대학원을 다닐 때 최태훈 작가가 놀러 왔어요. 이제 친구 따라서 놀러 온 거죠. 대학원에 친구 따라서 그 기숙사에 놀러 와가지고 이제 그때 저는 처음 만났는데, 이 친구를 그때 뉴욕에서 아이빔이라는 공간에, 그러니까 아트와 테크놀로지를 같이 하고 있는 일종의 기관인데, 예술기관인데, 그 예술기관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했고 지금 뉴욕에 와서 여기서 레지던시를 하고 있어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소개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차저차 친구가 되어서 나중에 저도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연구원 생활하고 저 뉴욕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가 디자인 스튜디오를 시작하고 막 이럴 때쯤에 부시윅이라는 동네에, 그러니까 좀 뉴욕 맨하탄이 이렇게 되게 비싼 동네면 그 비싼 동네에 좀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처럼 이렇게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었던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저는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고, 최태훈 작가는 거기에 스튜디오를 차려서 이제 이런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에서 약간 쟤는 도대체 뭘 그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가서 찾아보면 이런 걸 그리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런 걸 막 그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부시윅에 차리고, 그때 지금 여기 있던 저 최석환 디자이너가 그 당시에 와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인턴으로 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이제 알고 지내고 있고, 그때쯤에 같이 이제 어떤 일종의 협업 같은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협업이라기는 그렇고,
안양예술 공공예술 프로젝트라는 APAP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아트 페스티벌 또는 비엔날레 같은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최태윤 작가가 한 꼭지를 맡아서 큐레이터로 역할을 하고, 저희 스튜디오가 거기에 디자이너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약간 그게 처음으로 약간 가까이서 일을 해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한 게 연이 되어서 최태윤 작가가 계속 자기의 어떤 작품 세계를 책으로 드러내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책을 만들면서 여러 디자이너들이랑 많이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으로, 여러 디자이너들 중에 한 명으로 저도 이제 최태윤 작가의 책을 하나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팔슨스에서 최태윤 작가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그 학교에서 이제 저도 나중에 이제 풀타임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궤적이 좀 많이 겹쳤어요. 같은 동네 살면서 같이 일도 하고, 좀 비슷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일종의 같은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좀 지금 이 작품하고 조금 관련될 수 있었던 되게 의미 있는 일을, 저는 되게 최태윤 작가가 했었던 되게 큰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이라고 시적 연산 학교라는 것을 뉴욕에서 잭 리버만이라는 친구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약간 지금 아트와 테크놀로지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여러 영혼들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약간 일종의 독립적인 기관 같은 거를,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을 만들어서 그들이 뉴욕에서 자리를 잡고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약간 생활을 같이 나눠갈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약간 저게 옆에서 저는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그걸 보면서는 약간 저게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걸 하는데 그게 되네?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팔슨스에서 그래픽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프로그램이 이제 학과장으로 몇 년을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되게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과 인터랙션 디자인의 경계에서 이 재료들을 조금 예술적인 감각으로 다루시는 분들을 필요로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다들 SFPC를 졸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채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학교는 지금도 뉴욕에 있는데,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커뮤니티의 씨앗을 뉴욕에서 시작했다라는 데에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 저에게는 티칭과, 그러니까 뭔가 가르친다는 것과 내가 할 일을 한다는 것과 일종의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뭔가 작품 활동이 되고 있는 것이 되게 저한테도 되게 영감이 많이 되는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는 오랫동안 이제 뉴욕에서 서로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제 친구면서 가족이면서 동료면서 뭐 약간 협업을 하는 관계이면서 좀 그런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서 그래서 약간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할 수 있지 않나 같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최태윤 작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들어가 보자면, 좀 저는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러니까 되게 깊은 널드성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예를 들면 컴퓨터가 움직이고 작동하고 움직이는 원리 같은 것에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회로가, 논리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 같은 것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컴퓨터는 내가 맨날 쓰는 건 뭐 맥북 이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 근원, 이것은 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부품들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약간 생산 체계를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제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컴퓨터하고는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쪽에 약간 사회 현상,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에도 비슷한 밀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와중에 제가 최태윤 작가의 가장 특징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거 두 개를 거의 약간 이렇게 패러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를 직접 조립해 본 세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이렇게 딱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부품이 있고 막 저항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거를 일종의 도시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 이것이 약간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축소판인 것처럼 약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게 되게 이렇게 저 기저에 깔려 있으면서 그때 시대마다 시절마다 제가 최태윤 작가를 알아왔던 이렇게 십몇 년의 시간 동안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본인의 관심사, 그러니까 작품들이 작품 활동을 하던 어떤 이렇게 큰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주제들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이빔에서 제가 최태윤 작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LA 폭동 같은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런 일은 왜 벌어졌고, 그것의 애프터매스로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뭐 약간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었다면 비교적 최근에는 약간 돌봄과 관계 맺음과 이런 커뮤니티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약간 이 AI와 휴머니티와 이것이 어떻게 만나서 우리는 지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와 그 일종의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사이에 이 인과관계 또는 이 패럴렐을 탐험하는 게 최태윤 작가의 제가 바라보는, 제가 이해하는 최태윤 작가의 약간 작업 세계인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버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약간 이 시간과,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에 기반해서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과 거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약간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감각 같은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과 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살고 싶은지 또는 살아야 하는지 같은 것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이 되나요? 도움이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태윤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 여러분들하고 되게 비슷한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똑바로 이해하고 있나?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옆에서 친구니까 우리는 되게 농담 따먹기 하고 막 같이 술 먹고 막 이러던 사이라서 그렇지만 너무 또 그런 사이가 되면 작업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깊은 질문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기도 해요. 이렇게 분위기가 막 이러지 않으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지 못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전반적으로 최태윤 작가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과 지금 이 전시를 조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번 전시에서는 조금 많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본인이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작품 활동의, 본인에게 가장 익숙한 작품 활동의 형태가 뭔가 자기가 이렇게 리서치를 하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메모하고 노트에다가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림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뭐 약간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작품을 만들고 내가 이걸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궁금한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되고, 그래서 그 약간 본인의 생각의 파편 같은 것들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헨젤과 그레텔이 이렇게 이거 이 브레드 크럼을 찾아가는 것처럼 약간 이 작가가 하는 어떤 생각 같은 거를 이렇게 추론해 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그 메스모카에서 지금 이 전시가 메스모카에서 하는 전시하고 이렇게 미러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작품이 맞죠? 같은 작품이 그쪽에서도 전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그쪽에 메스모카의 큐레이터 분들하고도 많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예전에는 그림을 저희에게 이렇게 그냥 6장을 던져놓고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저는 이게 저기 있는 저 다이어그램이 되게 가장 새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최태현 작가가 좀 처음 시도한 게 아닌가? 제가 알기에는 라고 생각하는데, 저 다이어그램이 이 그림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앞에 직조 기억장치라는 것이 지금 여기 1번부터 6번 그림이라고 한다면, 저기 1번이고, 꽤 쓰는 놀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우리의 노예이자 주인, 그래서 저기 마지막에 계산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까지 지금 이 내러티브를 본인이 저기에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약간 친절하게 설명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되게 교수님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수업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긴데 우리가 목적지는 저기예요. 수업의 끝에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왜 계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자고 내가 주장하는가. 그런데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내가 저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인식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조와 기억장치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것은 자석과 구리선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그러니까 기억장치예요. 되게 오래전에 우리가 컴퓨터 메모리, 지금 저 막 D램 이런 메모리들이 뭔가 어떤 물질에다가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임베딩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만들어진 되게 오래전에, 옛날에 아폴로 시절에 그때쯤에 만들어졌었던 기억장치를 도식화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컴퓨터 히스토리 같은 것들 보시면 이미지로 보신 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성을 띤 일종의 세라믹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연결하고 있는 구리선 또는 이런 케이블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아니 여기에 전류를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자성의 방향이 생기고, 그리고 그 방향에 맞춰서 얘가 이제 1 또는 0의 정보를 얘 하나가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것을 저장하고, 얘도 이것을 저장하고 있어서 아마 이거 하나가 1비트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만큼 빼곡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이 이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최태윤 작가가 이것에 대해서 저에게 며칠 전에 미팅을 하면서 설명을 했었던 것은, 이제 본인이 이걸 그림을 그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약간,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림이 그렇지만 본인이 관심 갖고 연구하고 있었던 것들의 어떤, 그러니까 실타래, 그러니까 이건 약간 뼈대 같은 것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본인이 관심 가졌던 것들이 이렇게 막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묻어 있는 것들이 예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아폴로 11호 막 이런 거 할 적에 이제 메모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의 노동, 그리고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위빙 하는 것, 그러니까 직조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하던 것이어서, 이거를 실제로 미국에서 약간 뉴멕시코 약간 이런 데에서 나사 연구시설이 있던 곳에서 원주민들이 실제로 이 실로 이런 직무를 조직하는 것들에 익숙했던 이제 저 원주민 여성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것이 실제로 나사가 아폴로 로켓 같은 거를 쏘아서 올릴 적에 그 컴퓨테이션 환경을 기반하는 데에 우리가 지금 기록하지 않는 약간 그런 여성의 노동이 있고, 그리고 그 원주민의 역사가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이 내러티브에서는 일단 컴퓨터의 역사가 일단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여기로 넘어와서는 저 광물에게 우리가 뭔가 정보라는 것을 임베딩하기 시작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되게 공각기동대 같은 거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 약간 저의 약간 정신세계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형성하는데 되게 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물이 있고 물건이 있고 그런 그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것에 뭔가 이렇게 덧씌워져 있는 정보의 레이어, 뭔가 영혼의 레이어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 두 개는 약간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약간 SF적인 세계관에 저 되게 익숙해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래, 광물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구나. 우리가 광물에게 어떤 일종의 정보라는 것을 주고 얘네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뭔가 이 관계가 조금 그러니까 이 패시브한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일부를 얘에게 넘겨주어서 이제 얘가 약간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귀엽게 그리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최태현 작가는 되게 귀여움에 대한 열망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귀여운 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본인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본인은 대전에서 나고 자라면서 엑스포, 그러니까 40대 남성으로서 그 당시에 대전 엑스포가 되게 큰 어떤 인격 형성의 큰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있었던 약간 이 꿈돌이 캐릭터랑 막 이런 것들에서 가져온 약간 그런 귀여움의 느낌 같은 거가 계속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거 두 개가 이렇게 막 충돌하고 있어요. 본인 안에서. 그러니까 약간 귀여운 걸 만들고 싶은 것과 이 일종의 이런 되게 어떤 엄정함을 요구하는 이런 약간 논리 구조와 이것들 사이에서 그 안에서 약간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떡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고민을 언제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보면 조금 그 귀여움을 드러내려고 많이 노력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약간 역사 교육처럼 이어져 오는 것인데 우리가 컴퓨터를 저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일종의 광물에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약간 일종의 영혼을 우리가 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They became our master and slave. 그러니까 이것은 태훈 작가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약간 로직 게이트, 컴퓨터가 연산을 할 때 이 광물들이 그러니까 이 물건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IC 칩 같은 이런 물건들이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약간 X면 Y고 뭐 약간 이런 논리 구조를 어떻게 그 광물 안에다가 인베딩 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논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뭔가 이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관계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이 커뮤니티와 이런 사회의 문제들과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 지점이 약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저도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며칠 전에 저에게 설명을 해줬지만 여전히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제 최태현 작가와 저와 같이 했었던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점은 약간 여기인데 이 클락에 관한 것인데 제가 약간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인풋이 있을 때 시간, 어떤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시간의 체계에 맞추어서 이것이 표준화가 되고 그 표준화가 되는 과정에서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다. 그래서 여기 4개의 로직 게이트가 이것의 마스터로서 동작한다. 뭐 약간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일종의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개념이 이런 식으로 인베딩이 되기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인베딩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컴퓨테이셔널한 환경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저 깊은 이 로직 게이트 안에 저것이 인베드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마스터 페이지가 있고 나머지는 슬레이브 페이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가 되게 쉬워지는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고 프릭션이 없고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를 다시 뒤집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지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검증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런 것이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현실세 컴퓨터 바깥으로 와서의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저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그렇게 좀 이렇게 한 방향이지는 않지 않나? 약간 마스터였던 게 어느 날을 보면 슬레이브가 되기도 하고, 뭐 약간,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프릭션에 조금 관심이 있기도 한데, 아마도 최태현 작가의 관심은 조금 더 언어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스터와 슬레이브인데, 이것이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로직 게이트를 설명하면서 마스터랑 슬레이브라는 언어를 쓰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웠겠죠.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는 것이 우리가 그냥 흔히 머릿속에 알고 있는 구조이고, 그 구조를 따서 이 논리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했겠다고 어느 시점에는 생각했겠으나, 지금 2020년에는 또는 2025년, 6년에는 우리 모두 이것에서 약간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었던 인디자인 같은 것도 더 이상 마스터 페이지를 마스터 페이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깃허브에서 페이지 코드 업로드 할 때도 리파지토리 이름도 마스터라고 안 하고, 예전에 마스터라고 불렀다가 이제 그 메인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도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옆에서 제가 약간 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제 아마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근데 넘어가기 전에 저 네. 이니셜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물어봤어요.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일단 CLK는 클락이에요. 얘는 클락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저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이 연산의 체계의 기본 축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것이 이것에 맞춰서 이렇게 스탠더다이즈가 된다인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왜 마스터가 되고 슬레이브가 되는지는 저에게도 약간 물음표로 남아 있어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네. 아마도 저기 밑에 그 JK 클럽 MM-가 다 있잖아요. 저게 인풋이 되고 저 네. 논리 회로에 따라서 아웃풋 Q랑 Q 다시가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사인이 인풋이 돼서 Q가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적어 놓기로는 낸드 회로의 8개인데 왼쪽 4개가 오른쪽 4개를 지배하고 있다 라고 메모를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넘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저런 구조를 만들어 놨더니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컴퓨팅을 하려고 컴퓨터에게 이런 약간 일종의 영혼의 레이어, 정보의 레이어 같은 걸 광물에게 주면서 이것을 하라고 했더니, 데이 컴퓨터스, 그 최태현 작가가 저에게 설명하기로, 데이가 이 데이가 아니구나. 데이 컴퓨터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우리가 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의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계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약간 이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관계가 약간 뒤집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역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오랫동안 살았더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흔히 많이 얘기하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도대체 누가 상품인가? 내가 상품인가? 저들이 상품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고객인지 상품인지, 그리고 이런 우버 같은 데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나에게 일종의 이런 되게 드라마틱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대가는 누가 지불하고 있는가? 약간 벤처 캐피탈이 지불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지불하는 것인가? 뭐 일종의 우리 모두의 사회적 비용이 그쪽으로 모여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에 이것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최태현 작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렇게 만들어 놨더니 약간 이렇게 내가 마스터고 네가 슬레이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약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They will not save us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Tech will not save us라고 쓰고 싶었대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they will not save us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예전에 페이스북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같은 사건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술이 사람들을, 페이스북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아름다웠잖아요. 사람들을 막 연결해서 우리가 서로의 소식도 공유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연결을 하다 보니 그것이 반대로 약간 나의 어떤 취향이나 나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남들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일종의 어택 벡터를 만들어주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모두 되게 희망적이었는데 약간 그런 페이스북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같은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런 약간 회의감 같은 것을 우리 모두 느끼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세상을 구원해 줄 것 같았지만, 기술이 저렇게 만들어진 기술이 세상을 구원해 줄 것 같았지만 그 반대로 그 기술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형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얘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be uncomputable인데, 우리 모두 계산할 수 없는 물건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가 측정될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측정될 수 있고 계산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그 최태윤 작가가 저희에게 던지고 있는 경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ancient minds built a count, clocks and gears that mount. 그래서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간들은 숫자를 세고 시간도 만들고 기어도 만들고 이제 뭔가 이렇게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괴델과 튜링의 예를 들면서, 괴델의 경우에는 어떤 진실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진실이 증명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이 이만큼이 있으면 그 안에 증명 가능한 것은 일부일 뿐이다 라는 것을 예전에, 저도 잘 모르지만 1900년대 전까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진실은 증명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증명 가능해야 진실이다 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괴델이 어느 시점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그 거짓말쟁이의 패러독스. 그러니까 이 명제는 틀렸다라는 명제를 이용해서 약간, 그러니까 뭔가 진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의 안의 일부이고 증명할 수 없는 진실도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앨런 튜링이라는 되게 전설적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이 컴퓨터를 설계하면서 기계가 계산할 수 있는 것 바깥에,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이 가능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컴퓨터가 매니지먼트 디시전을 내리고 있다. 워머신을 하면서,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이스라엘과 미국과 협업을 해서 지금 전쟁 기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우리가 이 광물들에게, 우리가 영혼을 더 치운 광물들이 우리를 어택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는 환경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최태윤 작가가 다시 하고 있는 다른 작품의 저 한 덩어리가 지금 저 커튼 킹과 AI 갓이라는 저 세상이 있는데, 지금 이 갤러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스터디가 안 돼 있어서 뭐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계산될 수 없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진실, 계산될 수 없는 어떤 세상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최태현 작가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되고 있나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의견 동의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 세상의 존재, 이 계산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래서 계산할 수 없는 존재가 과연 될 수 있나? 같은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계산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모든 측면이 전부 다 정보화되어서 기록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 카메라에도 기록이 되고 있고, 아이폰이 나의 좌표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막 택시 타고 돌아다닌 거, 어제 뭐 기차 타고 온 거,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는 상황에 기록이 안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그 러다이트 운동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가 불러올 일종의 극단적인 사회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같은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저항할 수 있는가? 또는 저항을 하더라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저항의 형태는 무엇인지 같은 것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이런 고민들은 여러분들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AI 도구들을 아마도 쓰실 테고, 그리고 그런 거를 쓰면서 이게 약간 저도 막 챗GPT한테 되게 개인적인 얘기하면서 약간 얘가 이걸 언제까지 기록하고 있다가 오픈 AI가 이걸 어디까지 읽을 수 있고 막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지만 그것에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될까요? 저항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쨌든 시스템 구조 안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은 크게 많진 않지만, 근데 최태윤 작가가 말하는 건 어쨌든 우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꼭 예술가나 기획자나 미술 분야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창발적인 사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지적인 차원에서 그 시스템에 벗어나는 어떠한 것들을 항상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주체적인 사고만으로도 일종의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태윤 작가의 입장이라고 이해가 됐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고 우리가 모두 이 시스템의 어떤 효율성이라는 거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너무너무 사실은 미개가 저는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떤 효율성의 측면을 볼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술적인 조건들이나 체계들이 매일매일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지도 알지만 그것과 별개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에서 그걸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체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뭘 바꿀 수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쌓이면 어떤 액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 논의를 하는 거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논의도 할 수 없게 되면 되게 불행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뭔가 요즘에 AI나 컴퓨팅은 언어 기반으로 거의 다 돌아가잖아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언어 기반이고, 물론 그게 아니라면 비전 AI도 있지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 LLM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거나 사고를 할 때는 언어를 넘어선 무언가로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면은 선형적이게 되고 방향성을 갖게 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지만, 실제로 그냥 사고할 때는 언어를 넘어선 비선형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선형적이게 되고 AI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컴퓨테이션을 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언컴퓨터블 하다는 거를 제가 해석했을 때는 진짜 머릿속에서 말로 표현하는 것 이상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때 뭔가 언컴퓨터블 하지 않을까.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걸 할 때 그럼 직관이라든지. 그 전달을 어떻게 하죠? 혼자 생각하고 예. 아니면 진짜 그런 글로써 표현하기보다 진짜 이 그림으로 표현하든지 혹은 뭐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든지 선형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표현하는 순간 뭔가 그 언어라는 장벽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언제 누구의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이 최태윤 작가와 같이 몇 번 작업을 하고 또 동료이자 친구인 고아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전에 얼마 전에 썼던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I가 아닌가? 고아침 씨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AI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약간 한국어에 대한 이해, 영어에 대한 이해, 일본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일종의 우리가 사고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 양식이라면 그 표현 양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어에서 뭐 파란색을 표현하는 색깔이 많다,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언어별로 그 표현 양식과 그 표현의 체계 같은 것들이 다르고, 그렇지만 그 안에 지금 저 본인 설명한 것 같은 뭔가 어떤 이렇게 실체화되지 않은 어떤 생각의 덩어리, 어떤 아이디어의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AI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그 여러 차원의 이 스페이스 안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뭔가 컴퓨터를 하고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논의는 사실 그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구체적인 물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약간 그게 현재의 제약이라면 그 제약이 사라지고 나면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이것도 컴퓨터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같은 생각도 약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과연 벗어날 수 있는가 같은 생각이 약간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되게 이상적이고 그렇지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래서 약간 이런 다른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들으면서 되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좌절하거든요. 약간 이게 약간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큰일 났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무엇을 컴퓨터할 수 있고 무엇을 컴퓨터할 수 없는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최태윤 작가와 제가 예전에 했었던 시간을 잠깐 볼까요? 했었던 작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 있는 저것은 우리가 이렇게 타임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이 시공간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시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거기 안에 과거,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는 여기에 있는 점이고, 그리고 이 점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했었던 모든 과거, 이 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그려놓은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운데 here now라고 써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공간이고, 그 공간 바깥에 있는 공간은 elsewhere인 거죠.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 저기는 스페이스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으로 펼쳐져 있는 것은 스페이스고, 세로축으로 펼쳐져 있는 것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이제 시간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 최태윤 작가랑 저랑 예전에 2015년쯤에 이제 한 11년이 됐어요. 그때쯤에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APAP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그걸 하면서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하고, 최태윤 작가는 거기에서 만들자 연구실이라는 걸 하면서
저희가 둘 다 뉴욕에 있는데 프로젝트는 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밤에 일을 했었어야 했어요. 미팅을 해도 계속 밤에 하고, 그래서 서울이랑 시차가 있으니까 계속 밤에 하면서 저희끼리 되게 컴플레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우리는 왜 뉴욕에 있으면서 한국 일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밤 10시, 11시에 미팅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우리에게도 불편한 시간이고, 그때 서울에 있던, 안양에 계시던 분들이나, 그러니까 한국 시간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불편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불편한 시간이고, 저들에게도 불편한, 이런 약간 이상한, 아무에게도 이상적이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만나서 미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라는 거는 좀 되게, 여기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좀 제3의 시간인 것이 아닌가?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 제3의 시간은 뭔가 서로 너와 내가, 한국에 있는 이 그룹과 미국에 있는 이 그룹이 일종의 네고시에이션을 하면서 그것의 결과로 만들어진 일종의 시간인데, 그래서 이 미팅을 그 당시에는 구글 행아웃으로 했는데, 지금 그 구글 미시 됐지만, 그래서 그 구글 행아웃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미팅을 하면서 그 약간 미팅이 벌어지는 가상의 공간, 가상의 시공간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약간 그 비엔날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약간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그 시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그 시공간은 약간 미팅이 끝나면 약간 사라져버리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러니까 만들어졌다가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내 시간이 아니고, 지금 내 공간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마침 라크마의 LA에 있는 그 뮤지엄에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 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런칭을 하면, 그랜트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면서 이제 제안서를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서를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제안서를 썼는데, 이제 최태훈 작가가 말을 굉장히 멋있게 써줬어요. 멋있게 써주기를, 우리는 되게 전 지구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시간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대는 행성의 움직임으로부터 기인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나의 시간적인 감각,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 말이 지루해서 딴 생각하고 있을 때 가던 시간, 아마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나 혼자 되게 오랫동안 딴 생각한 것 같은데 약간 2분밖에 안 지나 있고, 약간 이런 감각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내가 해변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아니면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멍 때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나갔던 시간이라든지, 이제 이런 시간의 감각 같은 것들은 내 몸이 내가 감각하는 거, 나 혼자만의 것인데,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약간 장치나 이것을 보여주는 시계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꿈처럼, 환상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내가 시계를 보는 순간 다시 행성의 움직임하고 갑자기 딱 동기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에 충실하게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장치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데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나의 시간을 그렇게 이렇게 앵커 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가 있고, 그 장치가 있어서 나의 시간이 있고 너의 시간이 있고, 우리 모두 서로 다들 시간이 다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오후 1시에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그런 장치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이 이렇게 협상을 해서,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종의 그 약간 우리가 줌 미팅, 대륙을 넘어서 줌 미팅 스케줄 시간 잡듯이 그런 식으로 서로 시간을 협상해서 만들 수 있는 좀 대안적인 시간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행성의 움직임이, 최태윤 작가가 이것은 되게 폭력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강제로 주어진 시간 체계 말고 나의 시간, 너의 시간, 우리 모두의 시간을,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그라운드업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대안적인 시간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제안서를 썼어요. 제안서를 썼는데 덜컥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우리는 시간의 주권을 되찾겠다라는 되게 야심찬 스테이트먼트를 써서 했다가 덜컥 됐어요. 그게 이제 덜컥 돼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주제로 여러 가지 워크숍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저기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기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과 학생들과 또 친구들과 이런 분들을 모아서 그러면 너의 시간 체계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행성의 움직임이 아닌 대안적인 너의 시간 체계는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같이 그런 거를 측정하는 도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거를 나의 예를 들어 그 워크숍에 참가했었던 이제 어떤 분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보다 이 하루의 시간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느냐에서 그것을 세는 것을 일종의 시계로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는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의 체계여서 이제 그것을 기록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행성의 움직임이 아닌 다른 시계들을 막 많이 만들어 보는 워크숍을 했어요. 그런 워크숍을 하고 또 그것의 결과물 중에 하나로 이 약간 조그만 시계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숫자 디스플레이, 디지털 시계처럼 숫자 디스플레이가 있는 이런 조그만 시계를 만들어서 그 시계를 우리가 각자 이렇게 일종의 의식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눈을 감고 거기 있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 버튼을 자기가 생각할 때 1분이라고 생각하는 시간 동안 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저희가 핸드폰도 다 뺏었고 약간 이러니까 서로 이렇게 1분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다들 다른데, 그래서 누구는 그게 뭐 30초에 가까웠고 누구는 약간 2분에 가까웠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계들을 가지고 그 이제 라크마의 그 뮤지엄에서 저희가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에게 그거를 그 각자 그런 식으로 이제 초기화한 자기의 시간 감각으로 초기화한 디바이스를 메고 미술관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관람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오후 3시에 다시 여기 있는 그거 워크숍 시작했던 이 공간으로 모일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제 다들 서로 다른 시간에 오시겠죠. 누구는 시계가 2배로 빨리 가고 누구는 2배로 천천히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천천히 오시면서 한 분씩 한 분씩 오시면서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약간 다른 시간의 체계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가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간 답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에 도달하려는 시도 자체가 약간 의미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그런 워크숍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많이 있었고 그것의 기록이 지금 저 뒤에 보시면 저 포스터 We Trick Drugs to Think 포스터 밑에 ISOPT라는 바인더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제목은 In Search of Personalized Time이었는데 그러니까 개인화된 시간을 찾아서 라는 제목의 작업이었는데 거기 밑에 바인더가 있고 저쪽에 뒤에 있는 이쪽으로 조금 와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시간 프로젝트에 걸맞는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저기서 보였던 그 라이트콘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요.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과 각자의 시점에서 보고 있는 그들의 과거와 미래 것들이 이렇게 유영하고 있는 일종의 공간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본인의 기억으로서의 시간, 이렇게 연으로 이렇게 연을 메타포 삼아서 시간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약간 시간과 관련된 작업이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있고 그것들이 여기에서 갤러리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저쪽에 뒤에 보시면 그때 저희가 같이 시간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그려봤던 그림 같은 거를 여기다가 약간 붙여놨다고 저에게 오늘 카톡으로 알려줘서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약간 우리의 지난 과거와 지금 현재의 시간이 있으면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과 이 모두 서로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 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프로젝트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까 그 최태훈 작가가 했었던 그 학교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시적 연산 학교와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기록해서 뒀던 기록들이 있고, 여기는 그 개인화된 시간을 찾아서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때 저희가 저도 이번에 와서 보니 약간 십몇 년 전에 제가 막 그려놨던 노트 같은 걸 저 태훈 씨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것은 지금 저 메모리와 관련된 이런 저 컴퓨테이션과 관련된 기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되게 좀 무서워요. 그 지금 오늘 어제 막 이런 때 뉴스만 봐도 미국에서 지금 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트럼프 정부랑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그 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가 엔트로픽이 우리의 모델을 국방부가 사용하려면 이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항은 우리의 이 AI 모델을 저 대량 살상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계약에 추가하자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그건 말도 안 돼라고 해서 지금 싸움을 시작했고, 그 싸움이 이렇게 번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태훈 작가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광물에게 생각을 하라고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일종의 약간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가 관계가 전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간 어떡하지? 느낌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실제로 AI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쓰고 계세요? 처음에는 AI가 제공해주는 그 LLM 기반의 어떤 정보를 얻는 정도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제 시작한 지 좀 됐잖아요. 1, 2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얘의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었다면 소통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의 가능성이 넓어져서 이제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개발 같은 거라든지 혹은 작업을 이렇게 하게 돼서 좀 크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한다면 독점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혹은 완전한 독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명이 모든 걸 소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그게 저희 길 살짝 바라보고 있는 요즘에 독점을? 네, 만약에 그러니까 이 파워를 독점하는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기왕 한 명이 AI 갓. 기왕 한 명이 모든 걸 소유한다면 그런 생각도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레드클로우 네. 이후부터 또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스튜디오 패브릭에서는 AI를 어떻게 쓰고 계세요?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임팩트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프로젝트를 할 때 뭔가 막히는 지점이 있거나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 코딩을 할 때 뭔가 막히는 부분이 네. 있다거나 할 때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로 사실은 이메일을 쓸 때 좀 많이 시간을 할애했었는데 그거를 줄이고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캐주얼하게 쓰고 정리를 해주면 그거를 또 이제 재화시켜서 이제 쓰는데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직 근데 뭐 디자인에 관련돼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아직은 하고 있어서. 네. 그렇군요. 범주님은 어떠세요? 죄송해요. 저는 AI를 많이 안 쓰는 편이어가지고 네. 네 사실 막 그 AI의 그런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체감을 못하고 있긴 해요. 그냥 내 나름대로 내 주체성만 있으면 그 무서울 일인가? 라는 늘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저만 겁먹고 있어요. 저도 한마디 네, 해주세요. 저는 사실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통제할 수 없는 거의 검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몸에. 네. 그리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를 볼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통제 자체를 저는 통제를 되게 긍정의 의미로 생각을 해요. 도달할 수 없음에도 내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음에도 통제할 수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닿고자 하는 노력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통제 자체를 뭔가 서로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라는 데는 저도 약간 동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약간 한 10년 전부터 거기 있었던 게 아닌가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예전에 그 NYU에서 했었던 수업이 있는데요. 그 자동화의 미학이라는 수업을 했었어요. 그 수업에서 되게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큰 것은 그때 막 약간 우버 같은 거가 막 활성화되던 시절인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우버 기사님들에 관련된 그분들의 처우와 관련된 기사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목적지를 결정하거나 또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이분들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리즘이 딕테이트 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약간 직군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그런 직군이 되게 우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한국에서 요새 막 쿠팡, 택배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지금 일정이 쭈르륵 쪼개져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서 여기에 가서 물건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이 약간 다 컴퓨터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다 저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구조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통제가 되어 있는 시절에는 이미 10년 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약간 그런 게 아닌가 같은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는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괴델과 트윈의 어떤 그 사건을 선생님께서는 그것 또한 그 당시에 이건 증명 가능했고 계산할 수 있었다라고 여기는지 아니면은 그거는 그 당시엔 계산할 수 없는 존재 중 하나였다라고 여기는지가 궁금하고 이게 예를 들자면은 돈키호테 소설이 메나르가 쓴 돈키호테가 있고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가 있는데 그 둘의 차이는 이전에 만들어졌다와 그리고 동시대에 지금 만들어져서 재해석됐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괴델이나 이런 증명 자체도 지금 봤었을 땐 그것이 계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게 만약 지금 현재에 나타났다면 그거는 계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게 계속 동시대적으로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면은 지금 데일이나 세이버스처럼 쩔어간 그 용맹한 전사의 형태처럼 계속 싸우는 어떤 저항의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게델이나 이런 튜링의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에 살았다라면 그게 과연 어떻게 보였을지 제가 그 시점에 살았다면 모르겠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 엊그저께 저희 연구실에서도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에 한 2년쯤 전에 1, 2년 전에 어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어떤 분으로부터 약간 한 2시간 동안 AI 렉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막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 저한테 되게 크게 울림이 있었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그 AI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LLM과 이 얘네들은,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또는 귀납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샘플을 이만큼을 모아놓고 그것의 통계에 기반해서 귀납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런 기계가 되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로 커져서, 스케일이 그렇게 커져서 그런 식의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반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일종의 지식의 체계 또는 학문의 체계, 우리가 무엇을, 어디는 문과, 어디는 이과, 이과 안에는 전자공학, 어디 안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놓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체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체계들이 전부 다 가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에 비하면. 왜냐하면 얘가 통계적으로 귀납적으로 내놓는 결론은 사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가설의 탑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100%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도 가설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질문에 저는 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이게 먼저 계산할 수 없는 존재 되기가 먼저 명제로 이걸 믿는 바로 정해놓고 이 과정을 거치셨는지, 네. 아니면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했었는데라고 순서가 딱 맞지 않더라도 약간 어떤 과정을 거치다가 이 결론에 도달하셨는지가 저는 좀 궁금한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계산할 수 없는 존재 되기라고 하는 게 저런 존재들이 이제 역사를 바꾸는 존재들, 그러니까 AI도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거지. 네. A라고 오인화해서 표현을 하셨지만 그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서 이게 너무 기하급 수준으로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각심 과정을 저항을 해야 되고 여기 안주하고 안 되고 네. 오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점점 하는데 네. 그런 점이 저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도달을 하셨는지. 네. 내 테크놀로지가 발달할 때마다 사실 빅브라더스 워치 네. 있었고 그때도 난리 났는데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용하기도 하고 네. 커다란 테크놀로지의 그 변화가 우리 생활에 있을 때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각해보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지. 네, 저 얘기를 들은 바는 없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매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의 형태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사건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프레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는 그 프레임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큰 것이 아닌가? 같은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냥 매일매일의 환경으로 보자면, 예전에 제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2000년대 초반에, 그때쯤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오프라인에 있던 모든 것들이 온라인에 미러링을 시도하던 시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약간 AI 트랜지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온라인 트랜지션을 다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때쯤에 사회생활을 했었던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막 변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변화가 이번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약간 그 정도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변화이지 않나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리고 질문해 주신 것처럼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하셨는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가다 보니 저기에 도달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아마 또 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이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내러티브를 만들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강의 같은 형태를
띈 것 같다고 제가 받은 인상은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내러티브를 구성하다 보니 이것이 약간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최태윤 작가의 이 머릿속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을 한 묶음으로 그냥 설명하려고 시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마도 순서는 동시다발적이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제 고민이기도 해서 네.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의견도 듣고 싶은데, AI를 사용하면서 사실 어떤 통제당하고 있다, 뭔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 속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뭔가 과정에서의 즐거움이 되게 아사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결과물에 대한 것보다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면서 느끼는 그런 유희를 어떤 AI라는 큰 걸 묶여지는 이런 테크의 흐름이 빼앗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전의 테크들은 되게 어떤 그런 펑셔널한 태스크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되게 작게 이루어져서 그게 아사라는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적었고, 뭔가 대체할 것들도 쉽게 이제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너무 넓은 범위의 것들을 대체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되게 잃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뭔가 저항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이 과정을 생각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지킬 방법을 고수해야 될까? 어떻게 고수할 수 있을까? 혹은 뭔가 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대체할 다른 인간만의 유희가 등장을 할까? 그런 의견을 좀 그러게요. 그런 유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답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창작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좀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한국의 주입식 교육에 맞춰진 사람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렇다 보니까 시작하는 게 어려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AI를 활용하면서 약간 조금 더 나라는 사람도 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도구가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표현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도 그게 정리가 안 되고, 나는 사실 미술도 공부하지 않았고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표현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AI가 들어오면서 그 AI와 하는 대화, 그리고 AI라는 그 미드전이나 그 생성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도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라면서 조금 더 창작과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AI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인데,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AI가 있어도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이거 지금 AI의 그 효율성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서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뭔가 조금 더 환경을 바꿔 나가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네. 같은데, 근데 뭔가 이제 고민하고 계신 게 단순히 아이디에이션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의 희열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계시다는 느낌이 저는 받았어요. 근데 저도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디벨롭하지? 어떻게 조금 아이디어를 바꾸지라는 과정에서도 저도 계속 AI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안에 갇히는 느낌이 저도 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뭔가 정리하자면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첫 번째는 그 AI의 메모리 기능을
끄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기반으로 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서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AI 스스로도 굉장히 메모리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채팅을 열고 메모리 기능을 끄면 굉장히 리프레시 되는 경험을 받을 수 있으실 거고, 그 두 번째로는 기존의 그런 디자인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디벨롭하는 프로세스랑 AI와 도움을 받아서 하는 프로세스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궁금한 게 있어서 구글 서칭을 해서 알아가는 정보들도 있었겠지만 이 AI를 사용하는 프로세스는 채팅 UI잖아요. 그러니까 채팅을 하고 사람이랑 대화하는 경험을 통해서 디벨롭할 수 있는 게 당연한데, 저는 그래서 AI를 사용하는 그런 툴을 그런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그거를 다 사용하는 프로세스도 있겠지만은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방법을 그냥 전통적인 방법을 쓰고, 아니면 이 프로젝트 이 파트에서는 AI랑 그거를 해보고 모든 거를 다 AI랑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진짜 갇힌 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드는 게 현재는 이제 언어 모델을 많이 쓰고 있어서 더 그런 면이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넘어서 저희가 하던 행위조차도 되게 연결이 돼 있게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약간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어도비가 있기 전에는 직접 편집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손으로 자르고 붙이고 했던 행위를 경험한 사람이 어도비 툴을 쓰는 거가, 그리고 처음부터 어도비를 쓰면서 디자인했던 사람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의의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저희 스튜디오는 라틴 타입을 그리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은 무조건 이제 브로드 리펜으로 이렇게 그리고 작업을 하셔요. 근데 그것 또한 그분이 경험했던 유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혹은 이제 더 젊은 세대 분은 바로 글립스에서 이렇게 그리고는 하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권위에서 나온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나의 경험이 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어떻게 보자면 이 전체 모든 게 되게 인본주의에서 되게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희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한마디만 보태자면,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그 동료들하고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팀으로 코드를 짜는 일들을 하다 보면, 이제 원격으로 일을 하면 저 친구가 코드를 짜고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얘가 막 코드를 짜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저렇게 코드를 짜고 있는지 이제 얘가 말로 설명하면서 우리 줌으로 화면 공유를 하고, 이 친구가 코드를 짜는 거 이걸 여기를 바꿔야 되니까 이거 여기 가서 바꾸고 막 이런 걸 가만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되게 재밌는 TV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TV쇼라고. 네가 코딩하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게.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구글이 내놓은 엔티그래비티라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그 쇼를 저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으라 그러면 얘가 그걸 막 옆에서 막 설명하고 자기 혼자 막 설명해요. 그러니까 난 이걸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 변수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저거 하면서 코드를 막 바꾸고 있어요.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좀 약간 새로운 유희가 약간 생겼다? 걔를 구경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데, 저 아까 남규 학생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게 약간 전혀 새로운 약간 디자인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러게요. 걔하고 이제 어떻게 공존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건지 약간 생각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언컴퓨터블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하이퍼 컴퓨터블 해줘야 되는지, 또는 AI 갓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가희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인간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약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